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8월 2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체제 내부 정비 및 향후 외교 전략 설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지 4개월 만에 또 한 번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근본 최고인민회의의 특징과 의도를 분석해봅니다. 한편 최근 북한 간부들 사이에선 김치냉장고와 같은 한국산 가전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소식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한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회의를 개최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또 통상 이 최고인민회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고는 했었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이번에 8월 말에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직은 밝힐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최고인민회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리는데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2014년에 두 차례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두 차례 개최할 때는 보통 상반기는 4월, 그다음에 하반기는 9월이나 10월에 열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지금 4개월 만에 또 열었어요. 약간 앞당겨서 연 것이죠. 한두 달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런 건데요. 아마 하반기 김정은의 외교 행보와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4월에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시간 제한을 해놨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북미 회담의 진전이 없는데 만약에 혹 올해 말까지라는 시한 안에 해야 된다면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관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부산으로 그 아시아 관련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와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북미 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런 대외적 행보를 하게 될 때 이런 최고인민회의 행사랑 겹치면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행사를 좀 앞당겼다 이런 분석도 현재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번 회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헌법을 또 한 번 개정하고 김 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인데요. 헌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네, 8월 29일 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미 대남 메시지는 없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내용은 주로 그런 거였어요. 사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을 국가 수반, 그다음에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를 하는 것처럼 국무위원장 위상을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강화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눈에 띄는 것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내용도 새로 보충이 됐습니다. 사실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내용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동안 맡아왔는데 이것까지도 국무위원장이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건데요. 왜 굳이 이렇게 연거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권능 강화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일단 북한 당국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나라의 전략적 지위, 그다음에 국력 이것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의 권능을 법적으로 보다 완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과거에 보면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북한은 조금 더 심합니다만 당 최고 지도자가 사실 국가를 사실상 거의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사실 내각 또는 주석 이런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당 총비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실 뭐 외교관이라든가 주요 직책도 임명하고 그런 것들은 총비서가 굳이 신경 안 쓰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업무까지 예전으로 표현하면 국가주석 또는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됐죠.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국무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고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총비서가 사실상 절대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국가에서도 형식적인 어떤 직책의 지휘 역할을 다 일일이 명시해가면서 김정은의 지위를 국가 관리에서도 최고 지도자를 올려놓는 그런 법률적 또는 제도적 다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보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또 역시 대폭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굳이 신경 안 썼던 것까지 다 이제 여기다 포함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주요 정령, 결정 공포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외국 주재 외국 대표 임명, 소환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런 의도가 좀 드러나 보입니다. 뭐 어차피 김정은을 중심으로 체제 내부를 단속하는 거야 뭐 늘 해왔던 것이긴 한데 눈에 띄는 건 외교대표 임명 소환권이에요. 이런 것까지 국무위원장이 직접 챙기겠다 이 말 뜻은 사실상 대외 정책을 직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미 또는 대남 협상에서 본인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됐어요. 네. 개정안으로 상정이 된 건데 지금 현재 대의원이 아니에요. 김정은 그런 개정안에 따르면. 그래서 또 당사자를 국무위원장의 이제 국무위원장이 당사자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의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제 불참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그 논의가 있는 자리에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좀 약간 모양새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은 뭐 굳이 참가하지 않고 인민위원회에서 사실상 추대하는 모양새, 인민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강화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한편 헌법 개정 내용 중에는요.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의 역할과 권한도 조정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2016년 헌법 개정 시에는 기존 국방위원회를 이제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특히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의 힘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국가를 끌어갔는데 네. 뭐 사실 그런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끌어가든 총비서의 이름으로 끌어가든 절대 권한을 행사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나 법으로 통치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형식적 권한까지도 하나하나 다 김정은이 챙기는 식으로 제도를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국가주권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이제 국무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무위원회 이상과 역할을 강화해 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군 정치를 내세워서 국방위원회를 강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무위원회를 내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역시 헌법의 주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한을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회로 주요 권한을 다 옮기면 나머지 이 어떤 위원회라든가 다른 직책의 권한은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역할 조정을 하는 측면이 이번에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것이 외교 인사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전에는 사실 북한 측에서 대미 메시지를 어떤 걸 내놓을까 하는 데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다만 김 위원장이 불참을 하면서 현재 경색 국면에 있는 북미 협상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또 국토가 분열되어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악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가중되는 속에서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이런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의 패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정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과거와 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있죠. 강대국 간의 갈등을 활용한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런 정책. 이것은 여전히 북한의 외교 전술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술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문제는 보고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서 올려 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각종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또 핵 개발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이제 다시 말해서 군사적 위협 능력을 이제 갖춘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란 나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가의 이득 또는 정권의 이득을 얻겠죠. 그것이 체제 안전이든 아니면 경제 제재 해제든 간에 그런 전략적 목표를 얻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과 김정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물론 그 바탕은 군사력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그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런 전략을 이제 추가적으로 쓰겠죠. 그렇다 보면 당분간은 두 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좀 덜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어차피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는 이 사람들의 주요 방법이 군사력 강화거든요. 군사력 강화하고 그 바탕으로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나 핵실험은 좀 부담이 되겠죠. 북미 회담 국면, 대화 국면이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뭐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간간히 이런 실험은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단거리부터 장거리 핵미사일까지 모든 전력을 다 갖추는 것이죠. 위협수단은 최대한 다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걸 한 축으로 하면서 나머지 한 축은 대화 외교를 통해서 제재 해제라든가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국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는데요. 일단 외교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죠. 그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 또는 정상회담, 이걸 부분적인 양보를 조금 해주면서 최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방향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반기에 시도할 일일 텐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얻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활용해서 국제 제재 공조를 좀 이완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아마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거둘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데요. 이것은 지켜볼 대목이고, 만에 하나 북미 협상이 결국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그냥 소강 국면으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거기에 조금 더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이른바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발사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내놓은 발언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북미 협상 국면이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일단은 27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최근 미사일 도발을 불량 행동이라고 지적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고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담화에서 실제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압박을 한 셈인데,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배경이 궁금하다, 지켜보겠다, 이런 소리까지 한 걸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다만 이제 이것이 하반기 북한의 대미 전략을 통째로 다 담고 있느냐, 어떤 전략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담고 있느냐, 그건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마침 이 시점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을 해서 리용호 외무상과 회동을 했는데요. 일단 북중 간에 미국을 견제한다는 점에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냈는데 내용이 너무나 평이해요.
뭐 70주년이라는 점, 그리고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미 뭐 그동안 늘 해왔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다 할 의미 있는 내용,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과연 이 만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또렷하게 뭔가를 읽어내기 좀 어렵습니다.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또 상황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난항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과연 북미 사이의 실무회담에 진전이 없는데도 이 북핵 문제를 무역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다소 수세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대북 제재를 좀 이완해달라 이런 요구를 중국이 들어주기도 약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번 만남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 듯합니다. 네, 다음으로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경기 침체 조짐이 계속 포착되고는 있지만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전자제품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27일 날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왔는데요. 평성 등 주요 도시 시장에서 냉장고, 선풍기, 김치 냉장고 이런 거에 대한 간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재밌는 것은 한국산 중고 김치 냉장고, 특히 삼성 제품이 인기가 높다고 전해왔어요. 네. 예전에는 일본 상품이 간부들 사이에 인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 상품이 잘 들어오지는 않고요. 또 설사 상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산을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데일리 NK가 지난 2017년 삼성 제품은 이제 북한 사람들은 중국식 발음이 섞여가지고요, 숭 이렇게 부른대요. 숭. 네. 그리고 LG는 G 이렇게 약칭으로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특히 한국산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중국산 컴퓨터의 2배에서 3배 가격을 줘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그러게요. 전혀 없고요. 네, 그만큼 또 북한에서 한국산 제품이 인기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 최근 북한 간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는요, 한국산이라고 표기된 쌀이 버젓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기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산 쌀보다는 이제 비싸게 팔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짝퉁 가짜 한국산 쌀도 지금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는 더 크게, 이제 이런 구호가 붙어 있는 한국산 성장 영양제 있죠, 키 크는 약. 네. 이런 것도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국산 화장품 인기, 이건 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거 뭐 특정 브랜드를 이름 짓긴 뭐하지만 아이오 뭐 땡땡, 네. 그다음에 해 땡땡 이런 제품들 뭐 최고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에서는 한국산 스마트폰이 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과 문자 전송이 빨라서 좋다, 막 이런 이유로 많이 산다고 그러고요.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국산화 엄청 외치고 있는데요. 북한 간부들은 한국산 커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돈주들 중국산 커피 입에 잘 안 대고요. 대부분 다 한국산을 최고로 치고 설 명절 되면 간부들에게 뇌물 대부분 다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거고요. 좀 특이한 게 한국산 인테리어 자재나 그 주택 시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부품들 한국산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국산 도배지 정말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네, 도배지 한국산이 좋죠. 네. 사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뭐 한국산을 사고 파는 걸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4년 또 15년까지 보위부가 대대적으로 한국산 물품 시장에서 단속을 해서 한때에는 시장에서 한국산 찾기가 어려운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3년 전 또는 4년 전부터 상인들이 대놓고 한국산이라고 표시를 한 상품을 팔아도 시장관리소 단속원들이 단속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설사 단속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알려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좀 단속이 있어도 벌금 내면 그냥 풀어주는, 이제 벌금도 별로 안 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3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건데요. 일단 중앙검열만 아니면 거의 다 괜찮은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 한국산에 대한 인기는 날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제 북한 당국도 백날 국산화만 외칠 게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외국 상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평가와 북한에서의 한국산 제품 유행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